김두한의 불변의 규칙은 오직 경고와 위협을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하고 길을 잃은 자일지라도 결코 동포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로의 뒷골목에서 그의 주먹은 법이었으나 그것은 자비와 민족적 자존심을 바탕으로 세워진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 12월 눈이 하얗게 내리던 어느 밤 종로의 야수라 불리던 이 남자는 왜 그 명예로운 맹세를 깨뜨렸을까요? 왜 그는 재판도 없는 사형 집행을 위해 자신의 두 손을 피로 물들이는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답은 조폭 두목과 협객 사이의 위태로운 경계, 그리고 제국주의의 군화 아래 고통받는 민족의 존엄과 개인의 생존 사이에 있습니다. 1943년 겨울, 경성은 차가운 숨을 몰아쉬는 늙은 괴물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순결함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단지 굶주림으로 시들어가는 영혼들과 쓰레기장, 그리고 핏자국을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대전에서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광분하며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청년들은 징집되었고 쌀은 공출되었으며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조선의 딸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치의 어둠 속에서 조선의 피를 가졌으나 악마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동포의 고열을 짜내어 불을 쌓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이에나 무리의 우두머리는 검은 구름이라는 뜻의 구름이라는 자였으며 그 이름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구름은 단순히 구역을 다투거나 보호비를 뜯는 일반적인 조직폭력배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일본 헌병대의 충실한 앞잡이인 친일파였으며 한국인의 심리를 가장 잘 알면서도 그들을 가장 잔인하게 배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도박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도매시장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름의 거래 품목은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빈민가의 어린 소녀들을 사냥했습니다. 만주의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약속을 믿은 순진한 소녀들은 그의 손에 의해 일본군 위안소로 팔려나갔습니다. 김두한에게 구름의 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독립을 위해 남몰래 투쟁하는 이들의 혈관에 가해진 직접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사건은 종로시장의 한 노점상의 딸이 구름에게 끌려가면서 폭발했습니다. 그 노점상은 추운 겨울밤 김두한의 부하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주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김두한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숨결은 겨울의 하얀 연기와 섞였고 야윈 두 손은 마지막 구원의 줄기를 잡듯 김두한의 코트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김두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름과 싸우는 것이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일본 헌병대의 총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대보다 세수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의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두한의 첫 번째 수는 경고를 담은 절제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당장 구름의 봉오지를 초토화하지 않았습니다. 맹목적인 폭력은 종로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잔혹한 보복을 불러올 뿐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름에게 짧은 서신과 함께 하얀 천에 정성스럽게 싼 메마른 흙 한 줌을 보냈습니다. 그 흙은 구름이 태어난 종로의 땅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뿌리에 대한 기억이자 배신자가 마음을 돌려 동포의 피가 깨어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두한은 진정한 권력이 외세의 보호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구름이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그가 소녀를 풀어준다면 경성을 영원히 떠나는 조건으로 목숨은 살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자는 더 이상 고향 땅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구름은 비웃음을 띠며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김두한의 주먹은 제국의 총칼 앞에 낡은 유물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구름은 조폭의 도리를 넘어서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서신을 찍고 흙을 하수구에 버린 뒤 불쌍한 소녀의 피 묻은 속옷을 김두한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종로의 수장에 대한 명예를 건 선전포고였습니다. 구름은 김두한이 움츠러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만약 그가 움직인다면 일본 경찰이 이를 빌미로 한국인 거주 지역에 피해 숙청을 단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은 이것이 상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한 완벽한 수라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틀렸습니다. 그는 협객이 자신의 원칙을 깨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숭고한 희생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두한은 지배자의 법조차 닿지 않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눈은 경성 시내를 영원한 침묵 속에 묻어버릴 듯이 거세게 내렸습니다. 김두한은 청계천변에 위치한 상징적인 장소인 수표교에서 구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부유한 일본인 구역과 가난한 한국인 구역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경계였으며 어둠과 빛이 교차하고 모든 죄악과 구원이 다리 아래 흐르는 물에 의해 목격되는 곳이었습니다. 구름은 오만함의 끝을 보여주며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가장 잔인한 부하 의신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특히 다리 아래 어둠 속에는 사복을 입은 일본인 병사 2명이 권총을 든 채 숨어 있었습니다. 구름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김두한이 공격하면 부하들이 발을 묶고 그 사이 일본 병사들이 살인이나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나타나 김두한을 공개적으로 체포하고 처형할 구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물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쳤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얀 눈보라 사이로 김두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기도 없이 심지어 익숙한 가죽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혼자 걸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서양식 코트 안에 순백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 민족의 정체성과 현실의 힘이 기묘하게 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집 정원을 거니는 듯 여유롭고 당당했습니다. 석조 다리 위에 희미한 등불이 그의 각진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두려운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최종 판결을 내린 사형 집행인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두하나 목숨을 바치러 왔느냐 아니면 사과하러 왔느냐. 구름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크게 웃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시대가 변했다. 네 주먹은 총칼을 이길 수 없다.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일본 주인님께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어주마. 김두한은 구름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깨 위에 쌓인 눈은 녹지 않고 몽환적인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겉옷인 코트를 벗어 던졌고 어둠 속에서 하얀 한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구역을 다투러 온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바위 틈을 지나는 바람 소리보다 강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쓰레기를 치우러 왔다. 구름아, 너는 조선의 피를 가졌으나 그것을 적의 피한화에 거름으로 주었다. 너는 우리나라 여인들의 존엄을 팔았으니 그것은 네 스스로 인간의 명단에서 내 이름을 지운 것이다. 저놈을 죽여라. 구름은 눈이 아니라 상대의 눈빛에서 전해지는 한기를 느끼며 소리쳤습니다. 구름의 부하들이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단검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얼어붙은 눈 위를 달리는 발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김두한은 더 이상 평범한 거리의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냉철하고 정확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간발의 차이로 칼날을 피했고 그의 손놀림에 상대의 뼈가 으스러졌으나 이상하게도 급소를 쳐서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군중 사이를 유령처럼 누비며 한 걸음씩 구름을 다리 아래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곳은 청계천의 얼음이 싸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갈라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두한은 두 번째 수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죽음을 만들지 않으면서 졸개들의 방해를 제거하고 주범을 가장 고독한 처지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부하가 눈 위로 쓰러져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어두운 다리 아래에는 김두한과 구름만이 마주 섰습니다. 어둠 속에 일본 병사 2명은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김두한의 가장 빈틈없는 순간을 기다리며 아직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을 깨달은 구름은 소매 속에서 독이 발라진 단검을 꺼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저주를 퍼부으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운명의 밤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죽음의 칼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희생을 받아들였습니다. 구름의 칼날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하얀 한복을 찢고 선명한 핏자국을 남겼을 때 김두한은 이미 적에게 밀착해 있었습니다. 무술에서 그것은 삶과 죽음의 거리였습니다. 그는 연속 동작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 번의 주먹만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로 건달의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수천 명의 아버지들과 존엄을 짓밟힌 수만 명의 소녀들, 그리고 예속 아래 신음하는 민족의 원한이 집약된 주먹이었습니다. 허리의 회전력과 몸의 무게, 그리고 김두한의 강철 같은 의지가 모두 담긴 어퍼컷이 구름의 목줄기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겨울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투박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는 한 생명의 몰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뒤집혔고 오만함은 사라진 채 끝없는 허무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얇은 얼음 위로 고꾸라졌고 숨은 즉시 멎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집행된 것입니다. 김두한은 자신의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재생할 수 없는 쓰레기는 이 땅의 깨끗함을 위해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구름의 시신이 땅에 닿자마자 어둠 속에서 일본 병사 2명이 나타나 검은 총구를 김두한의 가슴에 겨누었습니다. 내 놈이 사람을 죽였구나. 김두한, 이번에는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한 명이 일본어로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김두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곧게 세웠고 피 묻은 손은 옆구리에 가만히 둔 채 다리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가장 천재적인 수인 세 번째 수가 나타났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경찰서에 고급 검은 승용차가 다가왔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구역 경찰서장인 마루오카였습니다. 그는 완고하기로 유명했지만 김두한의 기계에 대해서는 묘한 존경심을 가진 일본인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있기 전 김두한은 마루오카에게 비밀리에 증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일본 군자금으로 납부해야 할 인신매매 수익금의 일부를 가로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김두한은 통치기구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충성과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름의 탐욕을 폭로함으로써 김두한은 이 유능한 앞잡이를 일본인의 눈에 버려지는 장기판의 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루오카는 구름의 시신 곁으로 다가가 현장을 살핀 뒤 김두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략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자와 피지배자의 힘을 상징하는 두 남자가 숨막히는 침묵 속에 대치했습니다. 두 일본 병사가 보고하려 했으나 마루오카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구름의 목에 난 상처를 살핀 뒤 얼어붙은 얼음 아래로 세차게 흐르는 청계천을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군. 마루오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그 소리가 다리 아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자는 아마도 새로운 사업 때문에 축배를 너무 많이 마셨고 그만 발을 헛디뎌 개천으로 떨어지면서 바위에 목을 부딪힌 모양이다. 우연한 죽음이지. 두 일본 병사는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상관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마루오카는 김두한을 향해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금 김두한을 체포한다면 종로 전체가 폭동으로 번질 것이며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일본군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름 같은 탐욕스러운 자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통치기구를 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두한의 진정한 권력은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조차 자신의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마루오카의 차가 떠나며 총칼의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수표교 아래에는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한 가운데 김두한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구름의 시신 곁으로 가서 발에 짓밟힌 흙, 뭉치를 감쌌던 하얀 천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다처럼 넓은 슬픔만을 느꼈을 뿐입니다. 배신자일지라도 동포를 죽인 것은 협객의 영혼에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조선인에게는 더럽혀질 수 없는 명예의 규칙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칙을 깼습니다. 김두한은 어깨가 피로 물든 하얀 한복을 벗어 청계천에 던졌습니다. 옷은 물결을 따라 흘러가며 끔찍한 밤의 흔적들을 씻어내었습니다. 그는 수표교 아래에 홀로 서서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일이면 구름의 죽음 소식은 새로운 전설이 되어 경성 전체에 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김두한의 신비로운 주먹과 그가 어떻게 하늘을 대신해 정의를 행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단지 운명과의 긴 싸움에서 필요한 한 수였을 뿐입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그것을 참아내는 절제력입니다. 김두한은 필요할 때 야수가 될 수 있으면서도 행동에서는 현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이른 아침 문을 열기 시작한 종로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며 그의 발자국을 하얗게 덮었고 정의가 피로 실현된 그 밤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배신자의 시신 위에도 하얗게 쌓였습니다. 수표교 아래 물은 여전히 흐르며 죽은 자들의 영혼과 살아있는 자들의 희망을 실어 날랐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원수들이 사라지고 협객의 규칙이 더 이상 죽음의 폭력으로 깨어질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1943년 12월 눈 내리는 밤의 이야기는 훗날 김두한에 관한 가장 찬란한 일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끝을 맺는 주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포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깨에 죄업을 짊어진 한 남자의 침묵, 어린 희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익과 공포에 의해 마음이 쉽게 매수되던 시대에 김두한의 형상은 청계천의 돌기둥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는 민중과 나라를 위한 이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며 혹독한 겨울밤의 안개를 몰아낼 때 종로 거리에서는 한 건장한 남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가 눈 아래 묻힌 뒤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더 길고 험난한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곳에서의 매 걸음은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계산이어야 했습니다. 경성의 마지막 협객 김두한은 징벌의 주먹과 관용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가혹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동적인 삶과 불멸의 원칙으로 장엄한 역사의 페이지를 계속해서 써 내려갔습니다.